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주변과의 만남이 잦아지는 연말이긴 합니다만 나홀로 고립되고 또 빈곤과 추위를 겪고 있는 여러 취약계층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만큼 소외와 학대 등 어르신들이 겪는 여러 사회적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죠. 하지만 고령 인구는 전북 인구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돌봄 문화 정착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등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고령화 사회,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고충과 보완책 살펴보고요. 또 이들의 존재감 회복과 연대를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와 보완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노인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시권에 비해서 농촌이 좀 많다 보니까 고령화율이 굉장히 좀 높죠. 그래서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좀 생각하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38개국에서 1위거든요.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요원하고 도리어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좀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약간의 폐쇄성이신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이나 어떤 참여를 생각보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러려니 이런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고립이나 경제적 빈곤, 외로움 이런 문제들이 두드러지고 있지 않나 싶고 요즘 다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외부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개인주의 세대 간의 갈등이나 단절이 크다 보니까 내 부모에 대한 효나 부양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설이나 가정에서 노인학대나 차별도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 같은 문제들을 더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봤으면 해요. 어르신들이 치매나 뇌졸중이나 당뇨나 우울증 이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커뮤니티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돌봄 정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와 보완책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노인보호 전문기관 양정인 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정인입니다. 예, 그리고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의 이선경 센터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문대광 사회복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문대광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전북광역치매센터 한명일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치매와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분의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와 비슷해 보여서 우리도 한 15년에서 20년 지나면 이제 65세 이상 노인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이성열 센터장이 누구나 다 노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 문제를 젊었을 때는 마치 우리 부모님 내지는 나이 많은 분들의 상황으로만 생각하잖아. 이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노인 특히 어르신을 바라보는 인식을 어떻게 또 갖고 있는지 그와 더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오늘 세 분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양정인 관장님 계시는 곳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맞죠? 네. 예. 일단 전북의 거의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노인 어르신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대표적인 노인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이고요.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설립이 되었고 2014년도에 이제 서부권에 한 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돼서 현재 두 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일들은 요즘 이제 노인학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한 신고들을 접수해서 상담하고 조사하고 또 그 피해노에 대한 권익 옹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방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보호가 네.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네. 2004년에 노인복지법 개정한 이후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누가 노인을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분들이 학대당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신 분들이신데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되는 것인지. 작년 한 해
우리 전라북도에는 한 298건 정도의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예. 네, 이제 그 누가 학대를 했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통계를 빼보니까 그 동안은 이제 자녀 대부분 아들에 의한 학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특이한 통계들이 잡혔는데 예. 배우자에 의한 학대 사례가 학대 행위자 1순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릭이 있는 아들에 의한 그런 학대 사례가 가장 1순위였는데 예. 이제 뭐 부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이제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양하는 그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심지어는 학대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조금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글쎄요. 노인을 학대하는 그 가족은 또 어떤 심정일고 또 학대받는 그 피해의 어르신은 또 어떤 심정일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의 기관이 바로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출범한 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그 안에 전북 종합재가센터라는 곳이 있네요. 네네. 여기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성경 센터장님. 네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는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영시설로 전북 종합재가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센터는 이제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안에 이제 전북형 돌봄 체계를 저희가 구축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거나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돌봄이라는 표현을 쓰면 마치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 서영렬 원장님 나오셔서 이제는 복지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지를 돌봄으로 언어를 변경해야 될 정도로 이제 복지는 돌봄입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사실 노인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이렇게 돌봄의 영역이 이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돌봄 매우 지금 계속 중요하게 여기고 가고 있습니다. 예, 돌봄을 받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돌봄을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함께 가야만 되는 시스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는 이제 공공성을 기반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예.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는 돌봄 영역에서의 부분을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돌봄 위기 상황에 놓인 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돌봄 필요한 뭐 장애인, 아동, 어르신들한테 이제 긴급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틈새 돌봄은 지금 제도권에서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하고 또 제도권 받지 못하는 서비스 안에 그 가운데 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돌봄은 받아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소득이나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이 제도권 서비스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예. 그분들의 이제 중간 틈새의 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사회적 고리 또 고독사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또 AI 안부 전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돌봄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함께 돌봄이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또 요즘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 뭐 실종 예방을 위한 뭐 배회 감지기들도 지역과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돌봄 환경에서 이제 거의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예. 약간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훈훈한 나눔의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폐지를 주어서 기부를 하시는 어르신들, 82세, 90세 뭐 고령이신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도 조금이라도 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이 의미도 돌봄이에요. 그렇죠? 함께라는 의미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바로 이제 나눔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길보른 종합사회복지원의 문대광 사회복지사님, 가장 현장에서 이 두 분은 좀 지원기관이라면 우리 복지사님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맞닿아 있는 분이시라고 저희가 네.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하시는지요? 네, 우선 뭐 우리 도민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민간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 기관을 저희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유래가 보면 1989년도에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그래 설치 운영이 되었고요. 전라북도에도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청년복지관으로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청년복지관으로 저희들이 칭하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역사회를 누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은 쉽게 좀 풀이해드리자면 배려계층이라고 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급여라든가 생계지원, 그다음 교육지원, 자활지원, 요즘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연대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도움을 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먼저 고전적인 방식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어떤 생계 의식주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 이런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사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지역 커뮤니티화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잠깐 여기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되면은 마을 김장 축제라고 해서 예, 지역 주민 재능 기부자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마을 김장 사업들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보시면 이게 그냥 절기 행사의 이벤트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걸 주민 구성원들과 함께 구성을 해서 기획부터 실천까지 그리고 전달하는 부분까지 복지관들은 좀 거들어 드리는 일, 그리고 주민들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들 하고 주민 운동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산타 모자를 들고 오셨어요. 네. 김장 담그실 때 유생모 대신에 산타 모자를 쓰고 하셨다고요? 네. 제가 잠깐 소품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예. 뭐 한번 잠깐 써볼까요? 네네네. 보이는 라디오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어울리시네요. 예, 산타 아저씨. 네. 예. 저희 주민분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민운동으로 미리 크리스마스. 예, 미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이 방송이 나오고 있는 네. 시점이. 예.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봉사를 하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지역 운동으로 확산을 시켜서 스스로 우리가 지역을 돌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내년 예산 삭감 전국 사회서비스원도 전액 삭감돼서 국비 부분이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도비로 그나마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기관들은 예산으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한 해가 내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경 센터장님. 네, 이제 저희도 국비가 이제 삭감되는 시점에서 이제 도비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지원이 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회 서비스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제약이 그렇겠죠. 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올해 사업의 연속성으로 전북형 돌봄을 좀 체계화시키고 그다음에 보편적 돌봄 기능을 이제 강화하는 부분에 좀 힘을 실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예산하고 별개로 저희가 이제 비예산으로 많이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또 이어가는 관계 속에서 꼭 예산이 작용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어떠세요? 네, 노인보호 사업 역시 예산 여파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사업비 일부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만 다른 또 이제 대체 사업비를 조금 확보한 측면은 좀 있었고요. 다행이시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황이 있다 보니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 부분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관은요? 네, 뭐 사회복지관도 동일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라북도 복지 예산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뭐 남원, 임실 그리고 뭐 장수, 무주 내년 예산이 복지 예산이 1에서 한 10%까지 지금 삭감된 상태이거든요. 예. 이 외에도 9개 시군 같은 경우들도 1에서 4% 정도 증액되기는 했었지만 이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인데요. 4계절 동안 한파가 온종일 몰아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노인 문제, 노인의 현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고령과 초고령 이렇게 이야기를 구분해서 합니다만 지금 우리 전북의 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이미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성경 센터장님, 그 가운데에서 고령화 비율도 높고 또 독거노인 비율도 높은 곳이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북은 이미 이제 23.4%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3.4% 이미 도달했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4명 가운데 이제 1명이 이제 고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100세 이상 장수 지역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그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어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라북도 내에 3곳이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국에서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구가 많은 시군구를 살펴봤더니 전북이 세 그렇죠. 곳이나 3곳이나 들어가 있죠. 와. 거기에 이제 100세 이상 노인과 가장 많은 인구 그 지역의 1순위가 지금 저희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제 나타났고 예. 4위로는 고창, 그다음 7위로는 장수로 이렇게 3곳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만큼 장수 이제 100세 이상 노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네, 문제는 어르신들 오래 아니죠. 사시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젊은 세대 인구가 없죠.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네, 거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돈에 이제 독거노인 비율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전국에서 이제 3위로 3위. 네, 높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노년층의 구성 안에 독거노인 분포율도 높다 보니까 이제 노인 문제에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되고 이를 해결해야 되는 방안들이 이제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제 주변에 가족들도 또 없고, 그다음에 몸도 아파지다 보니 또 일도 못하면서 또 이제 생계마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런 고립적인 삶을 살다 보니 또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고독사나 또 자살률이 또 연결돼서 그렇죠. 이제 높은 비율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살률은 1위잖아요. 노인 자살률. 네, 저희 OECD 나라가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빈곤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살이나 고독사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돌봄이라는 게 보호라는 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정인 원장님, 우리가 이 변화를 보고 있잖아요. 최소한 지금의 한 40-50년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족의 문화부터 네, 어떤 뭐 핵가족화 또 1, 2인 가족 저출생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뭐 인서트에서도 조금 뭐 예.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뭐 부양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그런 의식들도 많이 변화되었고 특히 또 노인 당사자분들의 그런 의식들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년 그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는 뭐 고령자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자를 보니까 53.3%의 노인이 그런 그 자녀의 그런 그 본인의 부양을 가족이 아닌 또 사회나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견들을 표출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뭐 부모의 부양은 아들이나 또
튼튼한 며느리의 그 손에 의지하는 경향도 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한 뭐 의식들의 변화들이 조금 보여지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장기요양 보호라든지 노인복지 서비스가 잔여적이었죠. 그래서 2008년 제도 이후에 이제 조금 보편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좀 있었고요. 또 시설이라든지 뭐 또 노인 재가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뭐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는 그런 계기들은 됐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부부간의 그런 학대 사례가 증가되는 것처럼 가정 내에서의 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 이제 이성경 센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틈새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이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와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화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베이비 부모 63년생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구분을 하자는 건 그 산업화 세대는 노후라는 것을 준비해 본 적 없고 오로지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처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래도 교육을 받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인이 돼야 될 또 이제 그 586 세대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어떤 문화나 관계는 사실 많이 달라졌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뭐 2명, 3명 이상의 자녀들이 부담을 조금 나눠서 가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1명 아니면 많게는 뭐 2명이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되는 환경에서도 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직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녀의 뭐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른바 방임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대광 목사님, 저희는 어렸을 때 가족을 쓰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썼잖아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엄마 아빠 나 동생, 가족이 벌써 이 인식부터가 그렇게 심어져 있지 않고, 뭐 명절 때 몇 번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스마트폰 세대들이다 보니까 문화의 단절, 대화의 단절 속에서 저희가 제 아이들을 보더라도 야, 이게 정말 이런 차이가 이렇게나 날까 싶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목지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전반적으로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그 노인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귀한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산 가치는 이제 사실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면 어린 친구들, 이제 보호 대상자 가정들 가 보면은 가족 그림이라고죠. 그 그림도 보면은 예전에 뭐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3대가 그려졌던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반려동물들이 함께 그려지고 부모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뭐 그려지는 사례들이 간혹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사례들 보면은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아프리카 속담 중에 보면 어르신 한 명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한 채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들을 저희들이 흔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와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하거든요.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그냥 발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초점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어르신들의 재능 기부하고 교육 부분에 분야에 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뭐 도시화, 산업화,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의 경쟁 사회 속에서 강력범죄라든가 우울증, 자살률들이 최상위 국가가 된 지는 오래전이었습니다. 이런 병폐를 실버 세대가 저희들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격대교육. 우리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품에 안고서
정서적인 케어, 그다음 자녀 교육을 손주 교육을 해왔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보면 이런 재능 기부와 교육 부분에서 실버 세대가 경륜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들이 좀 많이 창구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가 됐어요? 라고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니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항상 마실 가면 밤새도록 말씀들 나누시잖아요. 그 듣는 귀가 많이 발달한 것 같고 그 문화가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저에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한 어떤 영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사회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아마 문대광 사회복지사님 말씀은 결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맞습니다. 그게 가족부터 네.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큰 배움인지. 이게 마치 이제 유태인의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방식인데 그게 깨져버린 것이 시작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사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성경 센터장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고독사, 혼밥 이런 얘기, 고립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대 힘으로 함께 힘으로 줄일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신 흔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젊은 층에서는 혼밥 문화 형성이 돼 있어서 뭐 어려운 게 있을까 생각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혼밥이라는 거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 뭐 잘 안 먹게 되고 또 대충 먹게 되고 같은 음식을 3번 하루에 계속 먹으면은 안 먹게 되고 안 싶죠. 먹게 되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뭐 통계층에서는 혼밥 어르신들은 뭐 체중 위험 감소 그렇죠. 때문에 위험이 있다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혼자 드시고 혼자 있다 보면은 영양 결핍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영양이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또 이로 인해서 아까 말한 또 사회적 고립이나 또 우울해진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게 마련인데요. 예. 저희는 이제 복지관에서 사실 그 혼밥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독거노인이면서 남자 어르신 그렇습니다. 직접 이제 밥을 해 드실 수도 없고 어렵고 예. 하신 분들 대상으로 혼밥 프로그램 이제 개구리 반찬이라는 거를 시행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혼자 만드는 간단한 음식들을 만들고 또 이걸 또 활용해서 집에 가서 또 스스로 차려 괜찮네요. 먹을 수 있는 예. 이런 거를 해봤을 때 되게 만족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요리를 이제 혼밥 프로그램 하게 되면서 느낀 게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 요리를 통해서 옆에 친구들이 만나잖아요. 같이 혼자 이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이제 재밌게 상호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재밌으니까 또 모여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고 싶은 이런 동기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음식과 연계해서 뭐 식생활 자리 또 함께 밥상, 함께 공동체 밥상, 그다음에 이런 지역 사회 그 상호 교류 문화를 통해서 또 친구 만들기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한 먹거리 돌봄 요즘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먹거리 돌봄 정책적으로 좀 마련돼서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우리 어르신 고령화 사회에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북 종합재가센터 이성경 센터장 그리고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문대광 사회복지사 전북 노인보호 전문기관 양정인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북 광역치매센터 우리가 어르신들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치매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장 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명일 센터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명일입니다. 예. 자, 연말 더 춥고 외롭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치매를 겪는 분들은 더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65세 이상 10명당 1명 이상이 치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치매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치매 노인분들에서 굉장히 많고요. 치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위험인자라고 하죠. 그 위험인자는 역시 나이입니다. 예.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치매에 대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왔죠. 고령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 중에 65세 이상이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고 전라북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그렇습니다. 이미 해 있습니다. 예. 초고령사회는 그 사회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라북도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구가 약 187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65세 이상은 약 4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하기로는 치매 환자는 약 4만 7천여 명. 그래서 유병률은 11.77%로 꽤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럼 한 명 이상이 많네요. 11.8%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은 추정치로만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지금 세 번째로 높거든요. 예, 예. 전남, 충남에 이어서 이 유병률 자체가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실정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5만 명에 가까운 치매 환자가 살고 계시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국에.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역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치매 안심마을도 있고요. 치매 안심센터도 있습니다. 치매를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을 또 하고 있어서 치매를 바라보는 인식 너무 걱정, 두려움으로 보시지 마시고 치매를 어떻게 함께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인식으로 좀 얘기가 나가야 되겠고 아울러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분 또 조기 검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치매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질병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본인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나 또 자기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나약해지면서 또 경제적 그런 상황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치매라는 것은 일단 유병 기간이 깁니다. 길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치매를 진단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2년 내지 10년, 평균 한 8년을 잡거든요. 예. 그럼 8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변하는 것이고 질병 상태도 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환자 늘어나죠. 또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늘어나게 그렇죠. 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또 치매를 앓고 계신 어떤 배우자 또는 부모님 이런 것 때문에 겪게 된 어려움 때문에 많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돼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뭔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변화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치매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예. 2008년도에 있었던 장기요양보험의 실행, 그다음에 2017년도에 있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치매에 대해 고령화 자체에 대한 고령화가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았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 처음에는 어떤 양적인 그러니까 늘어나는 노인 환자를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양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 그랬다면은 예.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제 사회에서 안고 지역 사회에서 가능하면은 내가 살고 있던 동네 또 내가 살고 있던 지역 사회 이런 데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죠. 치매에 대한 어떤 접근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이제 약간 고도화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선진화된다고 할까요? 또 그게 또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의 방향은 물론 이제 조기 검진해서 빠르게 우리가 환자를 발굴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예. 조기에 진단해서 빠른 진료와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은 지역사회 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치매 안심마을에서 좀 더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케어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치매 친화적인 어떤 사회 이런 것들로 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노인 중에서도 두꺼워하시는 분들 1인 가구 굉장히 많아졌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올디스트 올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령 중에서도 고령, 그러니까 80대 이상의 환자들, 그런 분들도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또 치매 배우자이거나 치매가 경증인 치매 환자가 치매 노인이 중증의 치매 환자를 그 케어를 하는 노노케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의 고독, 청년도 마찬가지지만은 혼자 너무 있다 보니까 고독사 문제도 사회 문제가 된 적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에 대한 어떤 진압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길을 잃는다든지 배회하면서 실종이 된다든지 실종이 되면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까지 연결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기 때문에 치매 친화적인 사회가 돼서 정말 치매를 앓고도 안전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치매 친화적인 사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노망 이런 마치 남의 일이고 마치 정신의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우매한 현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신과 의사임에서 지금 광역치매센터장이신 센터장님께서 치매를 친화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연대해서 함께 예방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치매 안심 마을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치매 환자 가족이 되었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인식 교육 이런 부분들 또 많이 좀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제 이런 것들 계속하면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많이 이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학생 거기 나이에 맞는 그러니까 치매 친화적인 사회가 되려면은 어떤 제도적인 마련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근데 시설적인 어떤 면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같이 어울려 있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앞에서 요즘에는 저도 당황 좀 되는데요. 키오스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슈퍼마켓에서 돈을 내고 거슬럼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접했을 때 그런 접하는 게 학생이 됐든 주부가 됐든 아니면은 거기 상가의 어떤 주인이 됐든 이런 분들한테 재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인지적으로 지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그냥 노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이 늦어지고 지체가 되는 장애물이거나 아니면은 좀 앞에서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마음도 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앞에 있는 분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이고 이런 분들한테 차분히 설명을 해주면은 잘 일을 마치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회에서 같이 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치매 어르신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노령에 있는 우리 사회도 건전해지고 또 전체적인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지향점들을 잘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항상 우리 한명일 센터장님의 말씀은 차분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요. 그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속에서 같이 예방하고 같이 바라보는 인식으로 우리가 치매를 친화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바쁘실 텐데 진료 중에 이렇게 또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한명일 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말씀 들어오고 싶었으나 여기 세 분의 또 현장에서의
그 경험 또 현실을 얘기 들어봐야 돼서요. 이 양정인 관장님, 그 노인 학대, 노인 보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신고하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 부분 좀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또 신고가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 이렇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뭐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또 보건복지부가 이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비새김이라는 그 앱을 이렇게 지금 현재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시설이라든지 병원에서의 뭐 종사자들에 의한 뭐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예. 그러한 앱을 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급해서 뭐 그런 익명성을 조금 확보를 했고요. 신고할 사례가 있으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서 제도권 내에 전문적인 상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또 피해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조금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학대 행위자와의 그런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기관이 또 부설로 노인보호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장 4달까지 무료로 이렇게 입소해서 생활하실 수 있고요. 또 담당 상담원이 그 기간 동안 뭐 또 사례 개입을 통해서 뭐 독립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원가정 복귀를 또 지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노인 학대 대부분 이제 가정이나 요양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 어르신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분들 또 병원에서 간병인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법적 강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돌봄 종사자 하면 이제 요양보호사 이제 간병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뭐 노인 학대나 이제 사고 등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고 간병인들을 교육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예. 근데 끊임없이 교육은 계속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또 법적 책임도 강화해야 되는 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내년부터 요양보호사는 그 보수교육이 좀 의무화가 됐어요. 법이 도입이 돼서 예. 이제 전문성과 이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것을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봄 종사자는 요양보호사하고 간병인인데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자격 취득을 하면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고 그 소속 기관에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가 진행이 되죠. 근데 간병인 같은 경우는 민간 직종으로 이제 분리돼서 자격이 없어도 이제 병원이나 이제 소개 업체를 통해서 이제 간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법적 관리 기준도 없고 제도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성은 있죠. 그래서 이 간병인에 대한 제도적인 것도 이제 마련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근데 또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아까 노인 학대 얘기가 나왔을 때 노인 학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반대로 이분들도 그 돌봄을 하면서 오히려 폭언이나 또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선뜻 말을 못 하고 이제 또 본인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쉽게 신고는 못 하고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또 보호 장치도 사실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돌봄 종사자를 위한 인권 보호나 뭐 권익 옹호를 위해서 타시돈 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또 돌봄 노동 뭐 지원센터들도 이제 설치 운영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권익과 건강과 또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울러서요 노인분들의 노후의 경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 일자리가 좀 많아져서 그래도 큰 도움은 아니어도 이분들에게 좀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일자리 사업 이 부분도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님. 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노인 빈곤과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아까 우리 센터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전체 65세 인구가 42만 명이 넘으면 2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가 이 중에 공공일자리를 7만여 명, 한
17%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공공 일자리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그렇죠.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무슨 양질의 일자리, 근로기간, 급여 등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버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 참여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경각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을 민관 위주로 대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민간과 시장 경제에 위임하겠다는 뜻인데요. 예. 매우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을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지역사회 허들을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65세 이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서도 이제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도 어느 정도 계층별로 좀 구분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들 나오는 거잖아요. 이성경 센터장님. 그렇죠. 이제 계층이 아까 말한 자꾸 베이비 부머 세대 말씀을 했는데 이제 지금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해마다 이제 급속하게 이제 증가가 되고 맞습니다. 있는 시점에다가 그러다 보면 일자리 수요 역시 또 같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특성상 고학력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 노동 위주로 일자리, 이제 직접 일자리를 하는 것보다는 안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는. 안 가려고 예. 하는 거고 본인이 했던 경험이나 전문 직종을 좀 찾으려고 하지만 또 민간의 중소기업 이런 데서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이제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학력 노령 인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참 어려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별로 세대별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직업에 대한 이제 그 세대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각양각색 다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일자리나 세대에 맞는 일자리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 젊은 사람도 지금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이분들까지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까? 세금을 여기에 투여해야 됩니까? 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3대가 같이 살았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손자 손녀를 또 함께 케어하면서 글쎄 일자리가 특별히 필요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소득과 상관없이 가족이 구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깨지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생업을 해야만 되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찾았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서 관장님과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님 이성경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경험하시면서 들었던 말씀들 또 관장님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또 센터장님으로서 이런 방향이 맞지 않을까? 결국 우리도 이제 곧 노인이 될 텐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고령화의 뭐 심각성이나 문제성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한 그런 포용적 그런 공감 능력 또 뭐 인권 감수성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노 시니어존 뭐 그런 그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그렇죠. 예, 어르신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존에 이어서 그러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뭐 노인에 대한 그런 뭐 혐오 차별 그런 것들이 노인 학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그동안 뭐 열과 성으로 다 살아오신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문화들 또 그런 존중의 그런 문화들이 조금 키워져야겠고요. 또 이제 저희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아동 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뭐 지원이나 관심들은 많은데 사실 노인 보호라든지 노인 학대에 대한 그런 지역의 그런 관심과 또 지원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공유돼야 되겠다. 지역사회의 그런 관심과 지원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이 그냥 교육받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이라는 단어의 교육이 필요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성경 센터장님. 예. 네, 저는 이제 돌봄을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 노인 돌봄, 뭐 여러 가지 가족 돌봄, 다양한 돌봄들이 나오는데요. 예. 네,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돌봄 사회로 이제 변화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돌봄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가족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느 집단이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돌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저희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열심히 돌봄에 협력하고 돕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보편적 복지 돌봄을 좀 펼쳐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와 함께 해주셨으면 더욱 좋고요.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돌봄을 좀 꿈꾸면서 혹시 돌봄 예. 상담이나 뭐 종합 관련된 돌봄 서비스들이 필요하면 저희 번호가 1522-0365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2-0365. 네, 365일 0365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 연말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느 가정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돌아올 미래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서영렬 원장께서 이 복지를 돌봄으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봄은 함께입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각 시도 교육청이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그 노인에 대한 교육 또 어른에 대한 교육, 공경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받아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 그냥 성인이 됐을 때 이게 각자의 환경에 따른 생각에 이제 치닫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을 우리 사회에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공통 주제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으로 돼야만 성인이 되고 성장하고 그 세대가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벌써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20년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데 갈수록 안 좋아지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 뭐니 해도 교육, 이론 교육과 더불어서 함께 손과 발, 피부로 부딪힐 수 있는,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또 20년 후에는 더 심각한 지금 수치, 지금도 24%인데 저희가 65세 이상 됐을 때는 이제 뭐 우리 전라북도의 한 40%가 노인일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은 그냥 제도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대광 사회복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독일의 교육 중에 그 공교육 중에 가장 조금 부러웠던 게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친구들부터 공교육의 헌법 교육이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보면서 왜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이렇게 다른가. 아까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돌봄의 문화가 예전에는 우리 13세대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내리사랑처럼 스며들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학습이나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좀 배움으로 전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사회복지 정책과 현장에 있으면서 괴리감과 거리감이 아직도 크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항상 실버 세대나 배려계층과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스스로 고민과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데 인용하자면 소득이 있는 곳에 저는 복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복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빈곤율이 이미 40%를 넘어섰다. 그리고 실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빈곤과 고독, 질병, 무의 이 중에 가장 어렵고 꼭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는 일,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무의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다라는 격언을 생각을 해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정책들은 당연히 수반돼야 될 것이고요. 현장과 민간, 기업, 비영리기관에서 아이디어와 사업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복지정책의 최일선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지금 민간에다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
뭐 여전히 보편적 복지 정책 하면은 대부분 뭐 포퓰리즘이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59조 1천억의 예산 세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게 지방 정부나 지자체의 모든 고통을 다 떠안는 격이 되어버렸거든요. 정부는 무슨 약자 복지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실상 우리 지방 정부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짜 복지가 되어버렸고 야착고 느슨한 복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복지 현장에 이런 돌봄의 문화들이나 정책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조속히 복지 예산도 실내에 복원을 시켜야만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주장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보는 종합사회복지관 문대광 사회복지사,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양정인 관장,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종합재가센터 이성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